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딜 가나 먼저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자, 보험계약을 둘러싼 사람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먼저 보시면,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죠. 여기 있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거는, 자, 보험계약자는 가입자고 보험자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를 대해서 이제 그 대리점이 있을 수 있고, 보험자를 위한 대리점이 있을 수 있고, 보험중개사가 있고, 보험 모집인 또는 이제 뭐냐면 보험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보험의, 이건 뭐냐면 진단의 같이 이제 어떤 보험을 들 때 의사의 어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것을 보험의 또는 진단의 이러한 사람들이 보험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 8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보험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회사.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보험업법에 보면 30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라든가 또는 상호회사. 자,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 즉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서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자, 상호회사는 뭐죠? 서로 어떤 주식회사가 아니라 서로 같은 동일한,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택시 공제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들이 보험회사에 드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사들끼리 어떤 돈을 각출해가지고 보험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상호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인이 하나의 보험 목적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자, 보험계약자가 한 명 있고, A라는 회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시 B라는 회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시 C라는 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보험계약자가 여러 2사람 이상의 보험회사, 즉 보험자와 뭐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을, 자, 이걸 뭐냐면 공동보험이라고 한다. 공동보험이라고 하고, 보험자 사이에 서로 연락이 된다. 서로 연락이 되면은 보험회사에 연결 없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는 이것을 병전보험 또는 중복보험이다 한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안 되게 이렇게 각자 연결하게 되면 이것을 중복보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복보험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컨대 자, 이 집을 시가가 10억짜리라고 가정합시다. 이 좋은 집을 10억짜리 집을, 자, A 회사와도 10억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B 회사와도 10억짜리 보험회사를 체결했고, C 회사와도 보험계약을 10억짜리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짜리인데 3군데 들었으면 얼마일까요? 30억이죠. 이 보험계약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집을 불태울 수가 있겠죠. 불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A 회사로부터 10억, B 회사로부터 10억, C 회사로부터 10억, 보험자로부터 각각 3명의 보험자로부터 10억씩 받으면 30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러한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그 어떤 충동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험계약법에서 이러한 경우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A에서 10억을 다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걸 다루는 게 중복보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시겠습니다. 2번째, 자,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인데, 자,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자, 자연인도 체결할 수 있고, 법인도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보험증권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자, 피보험자. 자, P는 뭐죠?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하는 건데, 자, 이 피보험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자,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죠? 돈을 받을 보상을 받을 권리가 갖는 자. 인보험에서는 뭐냐면 보험에 붙여진 자. 보험이 붙여진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자, 나승성이, 자, 삼성화재에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쉽죠? 보험 계약자, 보험자, 이거는 뭐, 물건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자, 제가, 교보, 예컨대, 교보 자동차에다 운전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여기는 나승성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나를 보험에 붙여서 보험을 든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보험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 아까 집 화재보험에서는 이 피보험자를 누구냐면 나승성을 해놨다. 화재에 나서 불이 타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삼성화재에서 돈을 준 사람한테 누구 준다? 나승성한테 준다. 이게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을 받을 자가 피보험자인데, 자, 운전자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이런 데서는 나승성이 다쳤을 때 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다. 이런 경우는 보험에 붙여진 자가 나승성이죠. 보험을 받을 자는 수익 받을 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예컨대 여기다가 뭐 나영수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보험 수익자로 피보험자로 여기는 피보험자는 다치는 사람, 보험에 붙이는 사람이고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나승성이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에 붙여진 자고 내가 다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다 나영수 하면 보험 수익자가 된다. 만약에 보험 수익자를 나로 해도 되죠. 나승성으로 해놓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미, 처음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서는 돈을 받을 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에 붙여진 자, 이렇게 하는데, 자, 보험에 붙여진 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는 일정한 나이 제한이 따르는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근데 나승성이 이렇게 들고 나승성을 보험에 붙이고 삼성화재, 뭐 삼성생명 예를 들면 보험에 붙이면 자, 나도 모르게 제 3자가 김갑돌이가 나가 죽으면 돈을 3억을 받기로 는 보험을 체결했다. 돈은 누가 받냐면 김갑돌 또는 김갑순 이렇게 수익자로 인했다. 수익자. 그러면 이 김갑돌과 김갑순은 어떤 마음이 충동이 생길까요? 나를 죽이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야 3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타인을 생명, 즉 사람 죽고 사는 거 그런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보험을 붙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때 내가 나를 보험에 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동의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험에 나쁘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험 수익자는 아까 뭐였죠? 자,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에서 누구와 같다? 피보험자. 물건, 즉 손해보험에서는 물건에 대해서 사고가 생겨서 보상금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고, 자, 인보험에 있어서는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자를 보험 수익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고 쓸 때 수익자를 A라는 그 사람의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도 A로 하면 누구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수익자가 B로 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B를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대리점. 자, 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 삼성생명, 삼성생명, 규보생명, 규보생명 이렇게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 계약의 체계를 대리하거나 중개를 함을 영업을 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고 다만 두 번째는 이제 채약 대리점과 중개 대리점이 있는데 채약 대리점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자와 동일하게 고지 수령권도 갖고 보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약 대리점은 가능한데 중개 대리점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고지 수령권이라든가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 한다? 중개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의 권한만 가질 뿐 보험계약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을 가지 않는다.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 대리권을 갖는 것보다 채약 대리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중개사. 보험중개라는 것은 자 아까 보험대리점은 그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보험중개사는 자 어떤 보험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 간에 어떤 특정한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으면서 보험중개를 알선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중개사라는 것은 보험자의 사용이라든가 대리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보험자만을 위해서 보조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대리점과 구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업자, 중개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전부 보험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보험설계사. 자, 옛날에는 보험모집인 그랬죠. 보험모집인 그랬는데, 이제는 보험설계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문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보험 외판원 또는 보험 권유인, 보험 모집인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썼는데,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통일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험자에게 정속되어서 보험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주에서 보험 모집을 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이나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보험자와 보험계약 사이의 중개를 하는 보험중개사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자, 보험회사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중개사라든가 보험대리점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독립되어 있는 거죠. 단지 보험대리점은 특정한 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보험중개사는 특정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계를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중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도 보험 중개 대리점, 즉 중개 대리점은 없지만 채약 대리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 수령권도 없다. 그 다음에 판례. 이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거는 그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한데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운데 어음수표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은 이제 선입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입자수표까지 관련돼서 판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되었죠? 낙성 불효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물 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로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험 계약만 체결해 놓고 돈을 안 낸다. 그럼 보험회사가 책임을 언제 냈냐? 이것은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해야 됩니다.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현재 가정합시다. 어떤 일이냐면 자,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든다고 가정합시다. A가 B라는 회사, 즉 보험자에다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1월 1일로 계약을 하고 시점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표를 줬습니다. 수표는 뭐가 같냐면
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준 경우는 현금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표가 그냥 수표가 아니라 선입자 수표입니다. 현재 1월 1일 시점입니다. 1월 1일 시점인데 선입자 수표는 뭐냐면 발행일자가 3월 1일로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수표가 1월 1일로 됐으면은 이거는 수표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사고가 1월 1일 오후 10시 사고 났다고 생각합시다. 10시. 아니면은 1월 2일이라고 가정합시다. 1월 2일. 1월 2일 날 아침 10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침 2일 날 사고가 1월 2일 날 났는데, 자, 1월 2일 날 계약. 1월 2일 날 사고. 그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때 현금이라든가 카드로 결제했으면 보험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일자 수표가 뭘로 됐냐면 발행일자가 3월 1일로 됐습니다. 자, 현재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선자, 날일자죠. 자, 실제 수표에는 3월 1일 날 발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1월 1일 날 발급을 했어요. 1월 1일 날 수표를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표는 어음이 아닌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수표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됨으로써 이 B회사는 보험회사는 사고 1월 2일 날 사고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표에는 뭐라고 되냐면 3월 1일 날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수표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선일자 수표라 할지라도 3월 1일 때까지 기다렸다 수표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까지는 달라고 할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월 1일 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표는 뭐냐면 일람출급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람출급. 즉, 한 번에 보고 수표금을 바로 지급을 해라고 하는 성질이 일람출급성이라고 합니다. 비록 선일자 수표라고 할지라도 3월 1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1월 2일 날 줘도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자, 3월 1일자 선일자 수표는 일람출급성이 있다 할지라도 판례에 의하면 3월 1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때는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보험회사는 1월 2일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적인 건데 선일자 수표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자보다 정의에 적혀있는 발행일자도 실제로 먼저 발행된 것이다. 그렇지만 수표 일람 출급성에 의해서 이것은 수표와 동일하게 현금을 지급을 요청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것은 현금과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수표가 현금과 동일시되고 선일자 수표인 경우도 수표 제시를 해서 수표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돈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일자 수표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는 현금과 동일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즉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게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비록 보험 모집인이 즉 보험 설계사죠. 소속 보험회사와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 보험회사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 실정에 비추면 제1의 보험료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자, 이것도 파격적인 거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들고 보험회사에다가 갖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케이 그래 보험에 들어라 라고 보험에 들은 것을 승낙해준 건 누구다? 보험자, 보험회사만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만이 판단할 수 있고 보험 설계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 체약 대리권 체결권도 없고 보험 체결에 관한 대리권도 없고 그에 따른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보험 설계사의 권한인데 판례는 그러한 수령권이 있음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죠. 그렇다더라도 그가 선일자 수표를 받은 날, 자 1월 1일 날 받았죠. 3월 1일자가 발행일자로 된 선일자 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점이 되는 제1의 보험료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선일자 수표에 일람 출구성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보험인은 누구죠? 여러분들 신체 검사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고지 의무에 관련해서, 자, 고지 의무는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보험 청약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사항. 자, 옛날 내가 기왕에 암보험 들면서 내가 전에 암에 걸렸던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꼭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거 갖고는 도저히 당신은 보험 계약을 받아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보험 계약자가 사전에 미리서 보험 계약을 들기 전에 미리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보통은 보험회사가 질문표를 하죠. 자, 어떠한 과거에 앓은 적 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yes, no 체크를 하는 거죠. 그 질문표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표에 기재된 것은 전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보험이도 병원에 가면 문진표 물어보죠. 앓은 적 있습니까? 왔습니까? 이렇게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 고지 의무의 수령권, 중요한 사항에서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거죠. 그래서 보험인은 고지 수령권을 갖는다. 아까 말한 보험 설계자는 고지 수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1의 보험료 수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보험이가 제1의 보험료 수령권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고지 수령권은 뭐냐면 보험 계약을 들기 전에 보험회사가 이 사람을 보험 계약에 들게 할 것인가 말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보험의에게 보험 신체 검사하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아픈 적 있습니까? 수술한 적 있습니까? 전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보험의, 즉 의사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알게끔 하고, 만약에 이제 종합 의견 나누다가 이 사람은 기왕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어서 보험 가입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합 의견서, 소견서 쓸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서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인은 고지 수령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험 모집인의 권한과 의무인데, 이거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인은 아까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있는 거고, 이건 일단 무시하고 고지 수령권. 자, 보험 설계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도 없고 고지 수령권도 없고 보험료 수령권도 없습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됩니다. 이걸 전부 보험회사가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개인은 요율 협상권이 있고 이것도 없죠. 대리점은 뭐가 있었죠? 보험료 수령권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있었고 고지 수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점이 가장 보험자 다음으로, 보험자는 뭐죠? 회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